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아랫배의 반점. 정보부 경비원 유성옥은 김병수 원장과 김계원 실장 사이의 통화를 엿듣기 위해 김병수 원장의 수화기에 자신의 귀도 갖다 대고 있었다. 유성옥은 원장실의 부속실 직원들에게도 아무것도 적지 말고 외부와 전화를 일체 걸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유성옥은 1심 법정에서 비서실장이 전화를 삼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해와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김병수 원장은 김계원 실장이 자꾸만 정중히 모셔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럴수록 시신의 신원에 대해서 궁금이 생겼다. 다시 응급실로 가서 응급대 위에 놓여있는 시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손대중으로 대충 금을 그어놓고 보니 매우 작은 키였다. 김 원장은 최근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김영선 전 주일 대사를 떠올렸으나 키가 맞지 않았다. 김 원장은 다시 상상력을 동원해봤다. 대통령의 정적이 저격을 당했나? 김영삼, 이철승. 그러나 체구가 영 맞지 않았다. 혹시 이북에서 온 요인이 아닌가? 과격한 경호실장에게 총을 맞은 것인가? 그렇다면 전혀 알 필요도 없고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 판에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일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김병수 원장은 두 감시자에게 사망 진단선을 끌을 때 필요하니 엑스레이는 찍어둬야겠다고 동의를 구했다. 두 사람은 거부하지 않았다. 군의관들로 하여금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오도록 했다. 송계용 소령이 시신을 방사선과로 옮겨 촬영했다. 머리에 박혀있는 총탄이 드러났고 가슴을 관통한 탄환이 등 뒤 와이셔츠에 잡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 소령은 김 원장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끝내고 보니 와이셔츠 뒤에 권총 탄환 하나가 흘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탄환을 만져보니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는 탄환이 뼈를 건드리지는 않고 근육질만 통과했다는 뜻이었다. 김병수 원장은 잘 보관해두라고 지시한 뒤에 시신을 다시 응급실로 옮겨오라고 했다. 김 원장은 입은 유품은 없나? 라고 소리쳤다. 김 원장은 저고리를 찾고 싶었다. 저고리 속에는 분명히 신원을 알려주는 수첩이나 명함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한 군의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은 것은 세이코 시계였다. 찬지 오래된 것 같은 평범한 시계였다. 김 원장은 어쨌든 비서실장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 고관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응급대의 시트 커버를 깨끗한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함부로 시신을 다루지 말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국군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준장, 당직 사령, 그리고 전두환 사령관도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캐물었다. 각하냐? 아닙니다. 실장인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옆에는 유성옥이 수화기에 귀를 갖다 대며 버티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기에 원장실에서 전화기를 들었더니 끊어져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 계신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비상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몇 사람은 거친 끝에 김계원 실장과 연락이 됐다. 이 시간에 김 실장은 육군본부 벙커 안에 있었다. 어디다 모셨는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꼭 좀 잘 모시게. 그리고 깨끗하고 정중하게.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수도통합병원 영안실입니다. 거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건 안 돼. 김 실장의 말은 단호했다. 이번에는 김 원장이 화가 났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좋아. 청와대 의무실로 모셔.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각하가 쓰시는 곳인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정중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은 한 해 전까지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했었다. 실장과 통화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어떤 불길한 상상으로 확대됐다. 아무리 병원 일을 모르는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청와대 의무실로 시신을 옮기라니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뇌리에 박혔다. 아무래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 원장은 명찰이 달린 하얀 가운을 벗고 양 어깨에 공군 준장 계급장이 달린 항공 점퍼를 걸쳤다. 두 감시자를 계급으로 제압한 뒤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체 특징을 떠올리면서 다시 응급실로 갔다. 대통령의 시신은 숨이 끊어진 지 거의 3시간 동안 이름 모를 변사체로 거기에 누워 있었다. 김 원장은 두 감시자에게 흉부의 상처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두 사례는 묵묵히 와이셔츠를 걷어올린 뒤 그것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김 원장의 눈에 그토록 익은 희끗희끗한 반점이 아랫배에 나타났다. 각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김병수는 잠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무의식 상태가 됐다. 정신이 다시 돌아오자 먼저 시계를 봤다. 밤 10시를 조금 넘고 있었다. 아직 통행금지 시간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는 계산을 했다. 비상 소집되어 병원으로 들어오는 군의관들이 많이 보였다. 우선 급한 것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국군 보안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병력에게는 눈치를 채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김 원장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몇 년 전 여름에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배를 보이면서 김 박사 이거 치료 좀 안 해줄래? 라고 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유성옥이 그의 곁에 따라와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보안사와 직통되는 인터폰이었다. 전화기를 드니 우국일 참모장이었다. 여러가지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답은 길게 하지 말고 듣기만 하되 가능하면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로만 답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운명하셨나? 예. 실장이야.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말은 유성옥을 의식해서 한 것이었다. 그럼 코드 1인가? 예.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박 대통령이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것을 확인한 김계원 비서실장은 정문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다. 주머니를 뒤지니 5,000원밖에 없었다. 김 실장은 청와대로 가자고 했다. 주인이 집을 비워 더욱 적막감이 감도는 청와대는 만추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저녁 7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대통령의 집무실과 침실이 있는 본관, 경호데스크에 전화벨이 울렸다. 본관 뒤 초소에서 온 보고였다. 이상한 물체가 본관 청기화 위에 앉아 있습니다. 본관 경호 책임자인 함수용 경호과장은 퍼뜩 121 사태를 연상했다. 북한이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청와대를 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M16 소총으로 무장시킨 경호원들과 함께 뛰어나가 보았다. 작은 어린애만한 크기의 물체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새였다. 부엉이 같아 보였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몇 번 기분 나쁜 울음을 토하더니 날아가 버렸다. 함 과장은 오싹해졌다. 그가 본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드르륵 드르륵 하는 총성. 함 과장은 오발 사고로는 심한데 라고 생각했다. 연발로 나는 오발은 드물다. 잠시 후 경호데스크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초소에서 일제히 총성이 났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총성은 인왕산 방향, 즉 서남쪽에서 났다는 보고가 많았다. 텅 빈 본관, 어둠 속의 새울음, 연발 총성. 함 과장은 불길한 느낌이 확 들었다. 갑자기 청와대가 흉가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났다.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제11초소에서 연락이 왔다. 비서실장님이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상합니다. 틀림없나? 혼자인가 확인해. 함 과장은 비서실장이 택시를 탔다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장님이 틀림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바람이고 신발은 짝짝이를 신었습니다. 철저히 확인한 뒤에 통과시켜.
함 과장은 이 순간 변괴가 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본관 현관 앞에 배치시키고 김계원 실장을 기다렸다. 김 실장은 허둥지둥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마중 나간 함 과장에게 김 실장은 소리쳤다. 이재전 차장을 빨리 찾아 들어오라 그래. 본관으로 실장을 따라 들어간 함 과장은 실장님, 지금 총성은 뭡니까? 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재전 차장을 빨리 찾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계원 실장은 2층 실장실로 따라온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빨리 총리, 국방, 법무, 내무장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서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해. 이때 건장한 한 경호원이 꾸벅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전두환 장군의 동생입니다. 전경환입니다. 김 실장은 아 그런가 라고 하더니 자네 권총에서 실탄 좀 꺼내줘 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권총을 찾아서 허리춤에 꽂으려고 했는데 실탄이 없었다. 전경환 경호계장은 권총에서 6발을 꺼내서 실장에게 건네주었다. 전경환이 그 다음에 한 일은 국군 보안사령부 비서실로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날 일찍 퇴근한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서재에서 독서를 하던 중 청와대 본관의 경호당직 함수용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차장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밤 8시 30분쯤이었다. 본관 입구에서 함 과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왕산 쪽에서 한 10발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차장은 본관 2층 비서실장실로 들어갔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입술이 말라 있었다. 김계원 실장은 이 장군 잘 왔소 라고 하면서 당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소. 지금 내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이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계원은 대답을 회피했다. 이재전 차장은 강하게 말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은 차차 알게 될 것이오. 경호실장하고는 연락이 안 될 테니까 이 장군이 실장 대리로서 경호실을 장악하시오. 경계를 강화하고 각하의 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군에 혼란이 생기고 적의 도발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발설치 말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호실을 장악하시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김계원 실장이 각하를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만 알았다. 본관에서 경호실 건물로 내려온 이재전 차장은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에 붙은 실장 부속실로 들어갔다. 이서구 부관이 권총을 넣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 차장은 실장을 찾으라고 했다. 이 부관은 궁정동 정보부장 의전비서 윤병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는 각하와 실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호실 당직사령인 강태춘 정보처장과 상의한 뒤 간부들만 비상 소집하고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은 경복궁 내 단장실에서 총성을 들었다. 총성은 10시 방향이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군부대의 청와대 기습대 30경비단의 전신인 30경비대대의 작전 장교로서 초기 대응을 지휘한 바 있는 장 대령의 대처는 빨랐다. 경비단에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린 장 대령은 엔진이 걸린 지프에 몸을 던지듯 실었다. 잠시 후 그는 약 300m 떨어진 궁정동 안가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때 막 정문을 빠져나온 승용차의 꽁무니 신호등이 보였다. 장 대령이 궁정동 안가 앞 골목에 도착하여 지프에서 내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둠 속에서 사복 차림의 중정경비원이 튀어나왔다. 그는 M16 소총을 장 대령의 가슴팍에 들이댔다. 장 대령의 가슴에는 레인저 휘장, 경호, 공수 휘장, 여러 기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무슨 총소리입니까? 비상훈련 연습. 비상연습하는데 무슨 총소리가. 경비원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철제문을 잠가버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